안녕하십니까. 어제 이제 한국금융위원회에서 이제 우리나라 가계부채에 대한 전망치를 내놨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특히 저 아는 지인들이 이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가끔 문의가 와요. 지금 제가 나이가 이제 50세가 넘었는데 우리 초등학교는 어떤 모임을 갔다 보면은 20, 30대야 정신없이 미치도록 만났지만 20년이 그간에 흐르고 나서 초등학교 동창회에 나오는 사람과 안 나오는 사람이 아니죠. 그간에 3, 40대를 성실하게 나름 성공하고 살았으면은 50대 때 여유 있게 나올 수 있는 거고 3, 40대에 질풍노도와 같이 좋게 말하면 그런 거고 혈기 있게 살았고 나쁘게 말하면 정신 못 차리고 개념 없이 살 친구들은 못 나오죠. 50대 때, 60대, 70대 더 심해질 겁니다. 자, 문제는 뭔가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깨닫게 되는 것들이 많죠. 그럼 우리가 한국 사회 빗대 볼 때 보세요. 지금 어제 그 한국에 이제 얘기가 나온 거 보면은 OECD 가계 부채 1,500조 지금 개인 신용까지 합치면 2,000조 넘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GDP의 100%를 넘어요. 거기다가 한국의 국가 부채 또 한 1,000조 되고 그다음에 공기업 이런 것들 한 1,000조, 2,000조. 우리나라도 GDP의 200% 그 아주 그냥 그 뭐냐 얇 작게 보면은 아주 그냥 절약해서 보면은 한 200%가 빚이에요. 국가든 개인이든 기업이든 사회의 총 부채가 이 부채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외국 금융자본도 있겠고 우리 한국의 금융자본 이게 돈 거기서 나오는 거죠. 노름판 가면은 돈 번 놈들이 쩐주 역할을 해서 돈을 주잖아요. 그래서 계속 노름판을 돌리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많게 보면은 향후 한 300%까지. 그럼 한국도 결코 그 빚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본이 GDP가 우리보다 한 5배 정도 된다 치면 걔네들이 한 국가 부채만 200% 넘거든요. 그래도 개인 기업 부채들이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버티는 거고 일본은 미국은 늘 국가 재정 적자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기축통화국이니까 버티는 거죠. 얘기는 각설하고 오늘 주제는 앞으로 2000제 보면 오늘 18년이죠. 18년 연말에 그러니까 어제 통계 얘기 나온 거 보면 1%가 올라가면은 한 개 가구 수 50만 가구가 빚을 못 갚는데요. 근데 2%가 올라가면 거의 한 100만 가구 정도 나오죠. 우리나라 가구 수가 어떻게 됩니까? 표를 드리겠지만 우리 가구 수가 2천 가구 돼요. 2천만 가구. 가구 수는 계속 늘어났어요. 인구는 줄는데 가구 수는 계속 늘어나요. 보면은 2015년에 한 1,800, 900가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 명이 넘는다 치면 거의 그러니까 2명 정도의 꼴로 가구를 이룬다는 거죠. 근데 이 가구 수는 이제 증감률은 이제 2015년 이후로 떨어지긴 하는데 중요한 거는 가구 세대 원수예요. 막말을 말해서 2015년에는 1인 가구가 27%, 2인 가구, 그러니까 부부랑 둘만 애 안 낳고 사는 비율이 26%. 그러면 그게 절반을 넘습니다. 그럼 50, 2, 3%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혼자 살거나 결혼하고 혼자 살거나 결혼해도 애 안 낳고 사는 가구가 절반이 넘습니다. 이게 앞으로 20년 정도 흘러가면은 심각해져요. 1인 가구 34, 2인 가구 34. 이게 70%가 됩니다. 애를 안 낳고 70%가 혼자 살거나 그냥 부부 둘이 산다는 거예요. 저도 딸 둘에 4인 가구지. 4인 가구는 이제 2035년 되면 거의 희귀해져요. 또 결혼해서 애를 낳고 애를 둘이나 키우고 살아? 그게 희귀해진 나라가 올 겁니다. 심각하죠. 결혼해서 애 하나 낳는 가구도 지금은 한 20%가 넘는데
줄어들어요. 10%대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1인 가구는 계속 늘어나죠. 2인 가구도 계속 늘어납니다. 2035년까지. 3인 가구는 결혼을 하자 그래도 애 하나 낳자 하는 가격도 2030년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4인 가구는 계속 떨어져요. 더 이상 애를 둘 낳는 사회가 아니죠. 심각합니다. 가구주, 그러니까 세대주는 없어졌으니까 가구주의 연령 분포가 40대에서 60대 사이가 주 분포를 이루는데 지금은 앞으로는 50대 후반부터 70세가 가구주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이게 경쟁을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노무현 정부가 계속 뭐 실업 문제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소득 성장 주도를 막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게 이게 쉽게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 안에 쌓여 있던 여러 가지 부조리함과 적폐들이 쌓여서도 결국은 그거죠. 공정하지 못한 경제 제대를 그 시스템을 갖고 우리나라 거의 50년 이상 달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진 놈 안 가진 놈 쫙 벌려지는 거죠. 그 안에 막 계속 성장. 그러니까 우리 도박판에서 막 하우스 처음에 개장했을 때는 막 서로 좋아요. 막 북적북적거리는 사람들 많고. 근데 이런 자가 딴 놈이 생기니까 얘네들이 계속 시스템 구조 하우스를 계속 늘리면서 확충하면서 막 하면서 이제 사람들 다 오링나니까 어떻게 돼요? 빚을 대주고 한 게 20년 버텨왔잖아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뭐 경제가 뭐 도박판은 아니지만 반드시 도박과 같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해져. 특히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 활동은 거의 도박이랑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끔 문의를 와요. 그래서 빚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뭐 저도 느끼는 거지만 우리가 이제 집안이 좀 산다 이거예요. 어렸을 때 그렇게 못 살진 않았어요. 그러면 20대 때 상당히 자신감이 있죠. 20대 때나 10대, 20대를 거치면서. 근데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기 힘든 이유가 뭐 부모님 좀 가진 거 믿고 까불죠. 그리고 뭐 그냥 기분 팝니다. 그렇게 30, 40대 보내다 보면 반드시 말 안 먹어요. 사기도 당하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상당히 이제 힘들게 살아서 스스로 자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대 때 자기가 만들어서 벌어서 대학을 가고 대학 나와서 지가 월급 모아서 어떤 자영업을 한 사람들은 쉽게 망하진 않죠. 근데 부모가 탁탁 차려주고 이런 사람들은 쉽게 생각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죠. 세상이 이렇게 만만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바닥부터 닳고 다른 그런 노하우와 경험이 쌓이지 않고서는 절대 이 도박과 같은 이 경제에서 살아나기 힘들어요. 그래서 재벌 2, 3세가 오래 못 가는 이유입니다. 왜? 이 양반들은 밑바닥부터 현장을 경험 못했기 때문이죠. 하여튼 그 차치하고 개인이나 가구가 어떻게 빚으로부터 탈출을 해서 경제적 자립이 이룰 것인가에 대한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요, 가장 중요한 건 현재 나의 소득이에요. 나의 소득이 얼마인가, 어떻게 얼마까지 유지될 수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소득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하실 게 지금에 있는 소득은 늘 유지가 안 돼요. 특히 자영업자들 오늘 많이 벌었다 해서 내일 또 벌리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이. 그 1년을 못 내다보죠. 근데 우리가 제일 문제가 신용이 뭡니까? 제일 나쁜 소비 형태인데 이게 미국에서 이제 신용 할부제도도 이쪽에 보면 그거예요. 차를 하나 샀어요. 현찰 주고 사는 거예요. 돈 있으면. 왜 차를 할부로 삽니까? 차는 뭐 차 5천만 원짜리 차를 샀어요. 그러면 3년 요즘 뭐 5년도 해주더라고요. 5천만 원짜리 차를 타갖고 5년 타다가 팔면 얼마 받겠습니까? 가까스하게 얼마 이루어지죠? 2천만 원도 못 건지죠. 그럼 가까스 그냥 3천만 원 날라가는 거예요. 그 안에 뭐 들어갔던 차 유지비나 뭐 보험 세금 다 떼더라도. 그렇게 감각이 심한, 그러니까 투자가 안 되는 소모성 재질을 가지고 왜 할부를 사죠? 요즘에는 할부에 리스로 내 돈 뭐 조금 들이고 리스로 그 비싼 리스를 내고 장기 렌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소비를 해서는 결코 빚으로부터 헤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뭐 금융적으로 직접적인 채무를 지지 않았더라도 그런 신용카드, 신용할부가 다 빚입니다. 이거를 간과해요. 이건 빚이 아닌 줄 알아. 당연히 소비의 트렌드인 줄 알지만 5천만 원짜리 차를 현찰박치기에 사면 얼마 정도 싸게 사겠습니까? 네?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 벤츠를 사고 싶다, BMW 타고 싶다. 그럼 1억 정도 되죠? 그걸 또 할부로 리스로 풀어 뭐 장기 렌터로 타고야 쉽죠. 유지가 됩니까? 남는 게 뭐가 있어요? 그 정도 수익이 되고 벌이가 되거나 뭐 경비를 떨 수 있으면은 뭐 타는 거에 상관이 없지만 개인이 그런 빚을 져가면서 그런 소비를 한다는 게 상당히 잘못된 거죠. 그렇게 소비를 계속 하다 보면은 버는 돈에 비해서 쓰는 돈이 많기 때문에 절대 빚으로부터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심하실 게 지금 현재 나의 채무 상황을 어떻게 지금 내 소득은 항상 일정하지가 않아요. 얼마 벌릴지 몰라요. 내일 망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부채를 일단은 제로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로 만들면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어? 갚아야죠. 갚아서 열심히 벌어서 갚아야죠. 빚을 지게 됐다면. 어떤 모든 빚은 3년이나 진짜 관대하게 봐도 5년 내에 갚지를 못하면 그 빚은 영원히 갑니다. 이자만 내는 거예요. 한국의 이 대출이 이자만 내갖고 가는 거잖아요. 외국은 그렇지 않죠? 원금 플러스 이자 해갖고 뭐 장기적으로 가는데 이제 금리는 오를 거예요. 오르죠. 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2020년 가면은 진짜 망한 사람, 망한 가구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뭐 그들이 신용으로 샀던, 빚으로 샀던 부동산, 동산 무지기수로 경매에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그런 꼴 당하기 전에 스스로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유가 생기죠. 빚잔치 하기 전에 정리를 하세요. 그러면 이제 내가 개인이 빚이 뭐 얼마 있으세요? 작게는 몇천, 1억, 2억 그 이상 되십니까? 내가 3년 이내에 이 빚을 3년 이내에 열심히 일해서 저축해서 벌어서 갚을 수 있으면 갚으시고요. 그게 정 어렵다. 그리고 요즘 벌이도 신속치 않다 싶을 때는 법적 절차를 밟으세요. 뭐 심한 경우는 파산이 있겠지만 파산은 너무 이제 극단적인 거죠. 자기 재산 다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늘 뭐냐면 내가 이 정도의 자산도 갖고 있는데 빚도 이만큼 갖고 있는 거예요. 빚이 더 갖고 있는 자산보다 크게 되면은 이게 딜레마예요. 파산하게 되면 다 날라가면서 경제활동 제로가 되지만 뭐 다시 복권 신청하면은 좀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뭐 기업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파산하게 그래서 회생제도가 있죠. 기업 회생제도에서 국가적인 이제 세금을 내는데 개인도 개인 회생이 생겼죠. 그때 2000년에 개인 회생제도가 한국 워크아웃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알아보세요. 알아봐서 내가 갖고 있는 빚이 한 1억 이상 넘는데 내가 갖고 있는 재산도 있단 말이야. 자동차나 뭐 이렇게 있으면은 삐까삐까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자산에 비해서 자산이 더 많으면 빚보다 안 돼요. 그래서 빚이 더 많고 갖고 있는 재산을 좀 지키려면은 뭐 매월 얼마씩 해서 면책을 일부 받고 갚는 개인 회생제도를 하세요. 그럼 5년 하시게 되면은 깔끔하게 빚을 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 소득을 꾸준히 유지하시고요. 그렇게 가시다 보면은 절대 신용 쓰지 마시고 어차피 뭐 개인회생 되면 신용 같은 거 전혀 못 써요.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5년 이내에 자립하실 수 있어요. 빚을 제로로 치면 다시는 이제 빚을 지지를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하나부터 열까지 나이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나이 들어서 그간에 내가 젊어서 잘못했던 것들, 실수했던 것들을 깨닫고 일하게 돼요. 그리고 건강관리, 체력관리 잘 하시고 그러다 보면 빚은 갚습니다. 그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 한 방에 한 큐에 뭐 대박을 터뜨리고 한 큐에 빚을 갚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한 큐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이 하루살이입니까? 아니잖아요. 응? 그래서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5년, 10년 있다 보면 진짜 빚으로부터 자유로워야지 경제적인 자립을 얻을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하든지 간에 준비하게 되고 세밀해지게 되고 실수를 안 하게 되죠. 그리고 실수를 해도 바로 시정할 수가 있고요.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제 뭣도 모르고 세상을 모르고 경제를 모르면 사기를 반드시 안. 한국처럼 사기를 많이 치는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경제적 산법에 대해서 관대한 나라가 없어요. 사법적으로. 그런 나라예요, 한국이. 그리고 국가를 믿습니까? 국가의 어떤 복지나 이런 그 재정 정책을 믿습니까? 국가의 세금만 덜 뜯기면 되는 거예요. 믿지 마세요. 스스로 내 개인적으로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 못하면서 국가를 믿고 남을 믿고 부모를 믿습니까? 형제를 믿습니까? 우리 집만 되죠. 스스로 자립하세요. 공부를 하세요. 왜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비비 꼬이거나 그러니까 경제적인 개념 없는 사람들이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물론 뭐 운 좋아서 사업에 성공해서 뭐 그렇게 굴곡 없이 사는 인생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요즘 오래 삽니다. 지금 태어나는 세대 있죠. 지금 2018년에 태어난 애들은 거의 150살 살아요. 우리 세대도 거의 90, 100살 삽니다. 그럼 50대 왜 명퇴당해갖고 앞으로 50년 놀고 먹을 거예요? 그만큼 재산이 있습니까? 건강관리해서 70, 80까지 일하셔야 돼요. 어? 지금 뭐 관공서라든가 이런 거 들어가서 60대 정년 나오면은 앞으로 뭐 4, 50년 놀고 먹을 겁니까? 연금 갖고 생활하겠어요? 자기 전문 분야를 찾아야 됩니다. 세상 쉽지 않아요. 점점 가구수는 juk 혼자 사는 사람 많아요. 혼자 살아요. 외국가 나가 우리 장인어른 미국에서 혼자 사세요. 혼자 사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게 편하고 또. 그러면서 자기 일에 집중해서 하는 거. 가족이라는 거는 일시적으로 모여서 애를 키우고 양육하는 어떤 그 이상의 걸 주지 못해요. 인생에 있어서. 자기 일에 집중하셔야죠. 일에 집중하다 보면 벌이에 집중하게 되고 빚으로부터 자유롭게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하다 보면은 저축을 할 수가 있고 돈을 모을 수가 있어요. 그럼 또 기회는 오는 겁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는 2018년 이달 올해 말부터 19년, 20년까지 아주 그냥 가구수 파산한 가구수 많아지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혼란스러워질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이게 참 문재인 정부의 딜레마인데 어렵죠. 그렇다고 옛날처럼 이명박 박근혜처럼 빚 펑펑 또 더 이상 신용을 더 줄 수가 없어요. 이미 한계 상황에 왔어요. 자,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합시다. 그래서 완고하게 살다 보면은 보세요. 내가 남한테 밥 한 끼 얻어먹고 뭐 술 한 잔 얻어먹었어. 그것도 빚이에요. 왜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럼 언젠가 내가 갚아야 될 빚입니다. 그게 인간 사회의 기본, 비즈니스의 기본이에요. 부모 형제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모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빚진 것들을 부모한테 갚아야 돼요. 세상 공짜 없습니다, 진짜. 특히 인간끼리는 공짜가 없어요. 내가 주는 만큼, 받는 만큼 줘야 돼요. 더 주면 마음이 더 편한 거고, 덜 주면은 마음이 섭섭한 거죠. 늘. 그렇게 보면 열심히 살 수 있어요. 아무리 경기가 나쁘고 뭐가 나쁘다고 막 아우성을 칩니다, 지금. 뭐 과거에는 안 그래요. 호황기 때는 안 그랬나요? 호황기 때는 다 잘 됩니까? 그 비율이 몇 퍼센트 차이도 안 나요. 호황기나 불황기나. 늘 경제적 자립에서 독립의 기회를 엿보는 사람들은 호황기든 불황기든 갑니다. 살 수가 있어요. 사람이 다 죽습니까? 전쟁 난다고 다 죽어요 또?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안 그래도 내 아는 동기가 계속 요즘 문제가 오고 상담을 하는데 그래서 동영상 올려봤습니다. 열심히 자기 일에 집중하세요. 집중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이유가 빚, 쓸데없는 데 관심, 이런 이 사슬을 개인적으로 얼개면의 사슬을 과감히 털어버리고 자유롭게 사세요. 자유롭게 살고 열심히 살다 보면은 어떤 분야에서든 전문성을 갖게 되고
열심히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남한테 빚지지 마세요. 절대. 밥 한 끼를 얻어 꼭 갚으세요. 그리고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살다 보면 타인 의존적으로 살다 보면 절대 자리 못하가 평생 민폐를 끼치는 한마디로 인간 쓰레기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예? 스스로 자립하고 성경도 보면 그렇잖아.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낫다고. 줄 수 있는 사람 조금이라도 뭐 많이 줄 수는 없죠. 조금이라도 그래도 주는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살다 보면은 적어도 내 인생은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표 보세요. 올린 표도.